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1년 동안 준비했던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대한 주택관리 실무 과목의 시험 해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8회 이번 시험의 특징, 총평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다입니다. 17회 시험에서 주택관리 실무 과목은 좀 난이도를 낮췄고 관계 복귀 과목을 높이면서 조금은 까다롭게 출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18회 시험에서는 실무 과목을 조금 난이도를 높이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실제 17회 시험보다 난이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 또한 극복할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라는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25번 객관식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공동 주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깊이를 갖지 못하죠. 나왔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5번 문제도 공동 주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3번 내용도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 아니라 이미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공동 주거 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별 대표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이 법적 분쟁 절차의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건 이제 잘못되어 있죠. 그죠? 이 최종적으로 우리 표현대로 하다 안 되면 이제 법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고요. 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이제 쉬운 내용이고, 또 한번 중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3번을 채택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첫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10회나 15회 이때는 설비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쪽에 올려서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데, 아주 쉬운 문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데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10분 발휘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관리사무소장. 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시면 뭐 할 거냐, 관리사무소장 하실 텐데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26번에 2번은 여러분 모의고사 또 이 특강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조금 내용 자체는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거기 내용 보시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입주대표를 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입주대표를 대리하는 측면에서 이 접근인데, 일반적인 공동주택 유지보수 운영관리 또 자금의 인출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대표를 대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대표가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특강을 통해서, 문제 특강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 관리주체 업무나 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이렇게 명확히 이제 드러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재판상 또는 재판행위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는 대리가 가능하다. 다만 하자라든지 이런 건 이제 대리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2번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1번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00세 미만은 사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고의 3번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든지 뭐 사업안에 선관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3년 내 회수할 수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관리사무소장 업무나 배치 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했던 부분이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했던 부분이라서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번인데요. 요건 이제 우리 이제 특강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이야기인데, 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한 부분에 대한 이 공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택관리업자가 아주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안 좋게 평가되어서 공개가 된다면 설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만큼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번 질문을 보시면 해당 이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참여한 경우 또는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 공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개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 참여자가 쉽게 얘기해서 이 주택관리업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이 5번 질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50세대 이상 만족도 평가를 했다. 50세대 이상 했다. 또는 뭐 10분의 1 이상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각각 적용이 되니까 5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00세대짜리다. 그러면 5,000세대, 50세대는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로 인해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또는이 아니고 및, and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부분을 건드렸다면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실제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숫자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내용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 만족도 평가와 공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실제 이제 뭐 거의 다 뭐 100% 합격을 하셨습니다. 뭐 10회 이후부터 뭐 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모두 다 합격을 하셨는데 합격하신 분도 뭐 고득점 있고 좀 뭐 60점 가까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27번 같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안타깝게도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조금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 이제 본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으로 숫자를 암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를 바꿔놓으면 나중에 가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왜 여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를 보실 텐데, 요 28번 문제는 관리처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평이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나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예측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해서 관리사무소장님 되고 또 자치관리위원으로는 관리사무소장님 관리주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자격증 취득해서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죠. 자,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처 업무라든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이걸 구분할 수 있고 실제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다. 가장 대별되는 것이 의결기구인 입주대표 업무와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내용을 보시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의 승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 전부 다 입주 대표이죠. 관리 주체는 예산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대표 의결사항과 관리처 업무를 비교하는 형태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또 쉽게 찾았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기출했던 문제,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쭉 내고 하면서 많이 이제 까다롭게 많이 내는데 이번 또 후기라 그럴까요? 여러분 댓글 내용을 쭉 보면 예방주사를 좀 제대로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조금은 까다롭게 하고 문제의 난이도 조금 높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장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답을 내고 오시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 업무는 실제 시험에서는
답을 아주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나오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지문을 가만 검토해 보면 이번에 법이 이제 새롭게 신규 개정된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을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개정된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뭐 문제 내기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비춰졌는데 답은 뭐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옳은 것은이고요. 4번 보시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택 선관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 의사결정은 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았고요. 그 1번 보시면 이렇게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지요. 그래 잘못되어 있고 직원 한 명 위축의 문제는 500세대 이상이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바꿔놓은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그랬죠. 3번에 5번이 이번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선관위 의원이 될 수 없고 그 배우자도 될 수 없고 직계 존비속도 될 수 없다. 근데 어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될 수 있다? 아니죠.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도 잘못되어 있고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4번.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17에도 그랬고 18에도 그랬고 문제를 쫙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개정된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이번에 중요했던 그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충분히 예측 범위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시면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하자 보수나 장기손 계획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까다로운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죠? 1번 보시면 사업 주체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청구권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자, 관리단 입주자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1번에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뒤에는 뭐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문제가 좀 평이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방향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1차 합격자 수가 얼마 안 되고 기존의 합격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0명을 채우려면 거의 다 합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운 방향으로 흘렀는데 이게 내년도 또 1월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방향을 조금 틀게 되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0번에 1번을 옳게 표현하고 뭐 가령 뭐 5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5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이렇게 안전진단에 의뢰하여 하자 진단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학습을 하실 때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땐 정말 힘들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제가 또 바라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실수를 안 하고 또 많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이요. 임대주택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 임대주택 관리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아주 쉽게 출제가 됐고 1번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이렇게 분양전환 하잖아요. 분양전환 할 때 특별수출충당금 모아놨던 것을 이제 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에게 이제 건네줍니다. 뭐 이 지문도 몇 번 나왔고 검토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건네주라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왔었는데 오답으로 돈은 입주자 대표에 주고 서류를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를 주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을 보면 2번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는 임의기구고요. 임의기구고 임의기구이지만 만약에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회장, 부회장, 감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죠. 그 이사라는 표현이 이제 잘못이 되어 있고 3번 보시면 자체 관리하려면 이제 자체 관리 인가를 받거든요. 요거 다 시장 등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소집한다 그러면 5일 전에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경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없으면 어떻게 5번 그죠?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 쪽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난이도를 많이 결정을 합니다. 좀 까다롭게 내서 저 구석구석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접근이 어렵죠. 양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핵심적으로 딱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관리고, 관리사무소는 문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직원들 관리를 하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나, 또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노무관리라든지 보험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서관리는 문서 보존기간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예측도 했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에서도 뭐 주관식까지 다 풀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 5년, 3년, 2년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5년짜리는 관리비라든지 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된 서류. 요 3년짜리 4개. 물론 요게 이제 요번에도 답이었는데 약자와 관련되는 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명부라든지 근로관계 중요서류. 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한 육아휴직 서류라든지 또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소 수질 측정. 또 나가서 이제 성인이 아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영상의 점검 진단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3년 하게 되고 다 약자죠, 약자.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이제 2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번은 이제 5번이 어린이 하니까 어린이는 3년이다. 그래서 이제 맞게 돼 있고요. 1번 보시면 관리비는 5년. 그죠? 관리비 5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방시설, 이거 이제 2년이죠. 3번에 보시면 근로자 명부, 이거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도 일반적이니까 2년, 이렇게 이제 수정할 수 있고요. 옳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5번,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충분히 이제 예측을 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이걸 뭐 암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학습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하셨고, 문제 자체가 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는데, 장기 수선 계획 수선주기. 자, 이 수선주기는 예전에는 뭐 10회, 15회 나올 때는 굉장히 난이도 높을 때만 나왔는데요. 뭐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 이제 장기선계획 수선주기는 147개 굉장히 많아요. 전면 교체만 해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암기하고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이제 본 이론 강의 혹은 그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암기법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암기법에 의해서 보면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요.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인데요. 3번 내용 보시면 건물 외부가 아니고 내부고요. 내부 천장 수성도료입니다. 이거 얼마 안 가죠. 5년. 근데 10년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고요. 거기에 있는 CC카메라 이거 60개월입니다. 5년. 그 다음에 스위치. 요거 6년이죠. 6년. 그 다음에 피레설비 그러면 난변보고 알프스 피난. 이 피레설비 지난해도 나왔던 거예요. 그죠? 25년. 6.25 전쟁 때. 그래서 25라는 숫자를 연상해서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승강기 인양기. 이 기계는 우리 이제 15년 하지 않습니까? 아시콘 유기자 소개 수배해서 20년 하고, 그 다음에 15년 하게 되면 고도급 보배승기 아우비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승기의 그 보배승기가 나옵니다. 이게 암기법에 의해서 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춘다는 거지? 주관식으로 내도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평상화되어 있다는 거 문제로.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암기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런 것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뭐 크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뭐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답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를 보실 텐데 이것도 이제 사무관리예요. 사무관리 중에 이제 노무관리인데요. 노동자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신고라든지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라든지 단체벽의 신고 이런 것들은 다
15일에 이루어집니다. 15일. 15일 이내 이래 되는데 지금 보니까 30일 이내 이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숫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됐고 중요한 내용은 뭐 거기에 3번에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든지 또 이렇게 부당하게 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한다든지 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게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번 시험에서. 거기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가 반수 이상의 이렇게 적용을 받는 단체백이 있다면 나머지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내용은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 이제 대비해서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 적용이 된다. 단체백. 그러면 그 같은 지역은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차이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반수고요. 과반수 이상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상 이건 이제 3분의 2 이상이 적용을 받는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쉽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번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염려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제 사례 문제가 오히려 문제 자체는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A시 소재 갑 아파트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행정처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관리사무소장이 마시면 적용되는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다. 거기도 뭐 얼핏 보시면 동물보호법, 자동차관리법, 뭐 근로기준법은 당연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은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1번에 보시면 경비업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해서 고령자다 젊은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65세 이후에 고용이 될 수 있지요. 물론 이제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다 그러면 고용보험 사업 중에 실업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이렇게 교체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600세대 위탁관리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내용도 사실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재활용품 판매, 잡수익 이런 것도 다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최고가를 하도록 매각 없이 경쟁 입찰을 하도록 뭐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뭐 쉬운 유형의 입자대표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도 보시면 이제 4번에 자격 요건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요건. 이것도 뭐 특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모의고사나 뭐 또 예측을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격 요건 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세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주계륙입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6개월 살아야 되고 입주자여야 된다. 근데 4번 보시면 사용자도 마치 동별대표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4번이 잘못돼 있죠. 사용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2번이라든지 과반수 찬성한다든지 또 그 3번이나 5번은 이제 그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3번, 5번 결격 사유. 요 결격 사유도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제 결격 사유만을 묻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제 전체를 가지고 하나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입주대표의 구성 관련해서 동별대표자 선출, 자격요건, 결격사유, 선거구, 1명 출마, 2명 출마, 이상 2명 이상 출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동별대표 뽑아서 그 동별대표자 임원을 선출할 때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보시기 때문에 답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예측을 좀 벗어난 문제도 있는데요. 요 승강기 문제예요. 지금까지 승강기 문제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혹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만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잘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승강기 시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승강기의 구조나 안전성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걸 하는데
이걸 이제 문제 유형화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뭐 그냥 한 번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를 하나 이제 출제를 했어요. 승강기 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벗어나서 운행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되죠. 최상층 막 벗어났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계 천장을 들이받습니다. 승강기가 붕 날아가. 왜냐하면 반대쪽에 쉬브를 통해서 로프에 이제 균형추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승강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예. 어쨌든 이렇게 최상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거 막기 위한 장치가 뭐냐?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제한하죠. 리미트 스위치라는 거예요. 리미트 스위치.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또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나 승강기의 어떤 그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론을 통해서 물론 이제 교재 내용에는 다 들어있죠. 체크를 하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또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급수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많이 물어봤고요. 또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38번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하고 요 4번 지문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주관식으로도 지난해 물어봤고 많이 물어봤죠. 이번 이제 오답으로 물어봤네요. 예. 상수 이해 물질이 혼합되는 거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캐비테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4번이고 뭐 이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면 단열 재료입니다.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형태로 재료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내용 자체가 또 이제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으로 1번 열 전도율이 낮으면 열이 전도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열이 여기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게 뭐예요 이게? 단열 성능이 좋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열하는 형태는 공기가 이렇게 전도라고 하죠. 이 열 전도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단열 성능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분자 간의 거리를 가장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이 가장 넓게 하는 게 기체죠. 기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와 유리 사이를 비운다든지 어떤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 공간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밀화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기체 상태로 두는 것이 전도가 그러니까 열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을 하는데 좋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이제 포인트는 저항형 단열재하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반사형이 유리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사형 단열재. 요 내용을 좀 알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본 부분입니다. 물어본 부분인데 이 저항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뭐 기체냐 고체냐 액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열이 이제 어느 정도 가면서 저항을 받느냐 이런 게 이제 저항형 단열재.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뭐 그라스울이라든지 성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반사형 단열재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알루미늄 단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사를 통해서 열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알루미늄 포일, 우리가 잘 아는 알루미늄 포일, 이 알루미늄 포일은 저항형 단열재가 아니라 당연히 반사형 단열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 반사형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에서 이제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단열은 저항형 단열재가 반사형보다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5번 내용을 보시면 단열 원리상 벽체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이런 이제 옳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조금 쉬셨다가
좀 쉬셨다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